네 이놈! 천한 백정놈의 자식이 감히 어디라고 양반들의 성스러운 백일장을 더럽히느냐! 훈장의 불호령에 향교 마당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수십 명의 선비들이 경멸 어린 눈으로 구석에 앉은 절름발이 소년 봉석을 쏘아보았지요. 하지만 봉석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양반의 글이 세상을 속이는 도구라면 저 같은 천민의 글은 그 거짓을 도려내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제 글이 틀렸다면 제 목을 치십시오. 장내가 얼어붙은 순간 소년의 붓끝이 종이 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글을 확인한 선비들의 안색은 약이라도 먹은 듯 하얗게 질려버리고 마는데 과연 13살 절름발이 소년이 던진 글 한 줄에는 어떤 치명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조선 팔도를 뒤흔든 천재 책략가의 전설, 그 서막이 열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큰 복이 옵니다. 좋아요는 건강히 쌓입니다. 이미 누르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진주마을 서당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대청마루에는 20명 남짓한 학동들이 줄을 맞춰 앉아 있었고 훈장 박진사는 무릎 위에 회초리를 올려둔 채 매서운 눈등으로 아이들을 후쳤습니다. 돌아가며 글을 읽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양반과 자제들이 막힘없이 글을 읽어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박진사는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박진사의 손가락이 구석자리에 앉은 한 아이를 가리키자 마루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크크, 야, 제 차례다. 어디 오늘은 얼마나 절뚝거리나 보자. 아이들이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봉석이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한 뼘이나 짧았던 봉석은 몸이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책을 집어들던 봉석이 첫 글자를 때려던 찰나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아이가 비열하게 웃으며 발을 뻗어 봉석의 짧은 다리를 걸었습니다. 아! 봉석의 몸이 종이장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책은 먼지 가득한 마루 위로 볼품없이 팽개쳐졌습니다. 서당 안은 순식간에 비웃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았던 웃음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아이들의 조롱 섞인 소리가 천장을 때렸습니다. 박진사는 회초리를 들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눈을 감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이구, 꼴 좋다. 아이들의 야유가 이어지던 그때 한쪽 구석에서 도윤이 번개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씩씩거리며 성큼성큼 걸어와 바닥에 떨어진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은 흙이 묻은 책을 탁탁 털어 봉석의 코앞에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도윤의 눈빛은 비웃는 무리를 향해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봉석이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넘어지며 쓸린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봉석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해라. 다들 조용히 못해? 도윤의 외침에 서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사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봉석이 너는 그만 앉아라. 봉석은 한 글자도 읽지 못한 채 수치심을 삼키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만이 봉석의 어깨를 툭 치며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당에 온 이후 봉석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봉석은 서당 뒤편 개울가에 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은 봉석은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석은 흙바닥에 아까 서당에서 읽지 못했던 글자를 한자 한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획을 긋는 봉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글줄이 늘어날수록 봉석의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풀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한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보따리를 들고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왔습니다. 나도 여기 좀 앉자. 혼자 먹기엔 양이 좀 많아서 말이야. 도윤은 봉석의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큼지막한 콩떡 두 알을 봉석의 무릎 위에 툭 던져주고는 자기도 하나를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우물거리며 떡을 씹던 도윤의 시선이 봉석이 써내려간 흙바닥의 글자에 머물렀습니다. 야, 이거 아까 그 책에 있던 글 아니야? 너 이걸 다 외운 거야? 봉석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자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윤은 글자를 따라 읽어보려 했지만 세 번째 글자에서 막혀 끙끙거렸습니다. 서당에서 늘 잠만 자던 꼴찌 도윤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봉석은 나뭇가지를 들어 글자 밑에 물이 흐르는 모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봐. 이게 물수자야. 물은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지. 그릇의 모양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맞춘다는 뜻이야. 도윤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네. 야, 훈장님 설명보다 내 말이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온다. 다리는 삐뚤어져서 걸음은 제대로 못 걸어도 내 머릿속 글자까지 삐뚤어지게 둘 순 없지 않겠냐. 봉석의 말에 도윤이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맞다 맞아. 내 말이 100번 옳다. 개울가에 두 소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대받는 백정의 아들과 공부하는 담쌓은 양반과 차남이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업을 마친 박진사가 굳은 표정으로 봉석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봉석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를 직감했습니다. 봉석아, 내 말 잘 듣거라. 박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마을 양반들이 난리가 났다. 어떻게 백정놈 자식과 우리 귀한 아들들을 한 마루에 앉히느냐고 말이지. 내 입장도 곤란하게 됐으니 이달 안으로 짐을 싸서 나가거라. 봉석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봉석은 눈을 피하지 않고 박진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도윤이 들이닥쳤습니다. 훈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봉석이가 나가면 저도 이딴 서당 때려치우겠습니다. 이놈아, 너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내 놈 다리 몽둥이를 가만두겠느냐? 당장 물러가거라. 박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봉석은 도윤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기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사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장님,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내 놈이 무슨 기회를 달라는 게냐? 보름 뒤에 있을 글짓기 시험에서 제가 꼴찌를 한다면 두말 없이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박진사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봉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요놈 보게. 만약 꼴찌를 하지 않으면 어쩔 셈이냐? 그때는 훈장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좋다. 내 기회를 주마. 하지만 결과가 뻔할 텐데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봉석은 정중히 절을 하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절뚝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도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날 밤 봉석은 누나 복년이 보내온 서찰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버텨라. 글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누나의 간절한 글씨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봉석은 등잔불 아래서 붓을 고쳐쥐었습니다. 드디어 글짓기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박진사가 근엄한 표정으로 시험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과 그릇의 관계다. 각자 소신껏 적어내거라. 학동들이 일제히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봉석도 차분하게 붓을 들었지만 글을 쓰기 전 묘한 행동을 했습니다. 품속에서 미리 적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옆자리 양반 아이들이 잘 보이도록 슬쩍 마루 위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양반 자제 3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봉석의 초안을 미친 듯이 베껴쓰기 시작했습니다. 봉석은 모르는 척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진짜 답안지에 글을 채워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채점하던 박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놈들, 당장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박진사가 호통을 치자 서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답안지 넉 장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봉석이 평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훈장님, 제 답안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십시오. 아마 다른 3사람의 글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박진사가 급히 종이들을 비교했습니다. 봉석의 말대로 양반 아이들 3명의 답안은 봉석이 일부러 흘린 초안과 똑같았지만 정작 봉석의 최종 답안은 완전히 다른 심오한 결론으로 끝맺음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초안을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제 글을 도둑질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양반 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양반 자제들을 벌하자니 부모들의 위세가 무섭고 봉석을 쫓아내자니 부정행위를 눈감아준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험은 무효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박진사는 쫓기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봉석은 여유롭게 짐을 챙겨 서당을 나섰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도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꾀를 냈어? 나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봉석은 흐르는 개울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면으로 맞서면 저들은 나를 짓밟으려 하겠지. 하지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면 더 이상 나를 건드릴 명분이 없어지는 법이야. 도윤은 혀를 내두르며 봉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당길을 걸어가는 2 소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글보다 무서운 지혜로 자신을 지켜낸 봉석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개울가는 봉석과 도윤, 2 사람만의 비밀 서당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2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당 뒤편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봉석이 먼저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불편한 다리를 쭉 뻗고 기다리면 도윤이 품속에 주먹밥이며 떡을 소중히 안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봉석은 나뭇가지를 들어 흙바닥에 그날 배운 글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야, 도윤아. 이 글자 기억나? 이게 무슨 뜻이냐? 도윤이 머리를 극적이며 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모양을 보니까 집가자 아니냐? 나 이건 확실히 안다. 봉석이 빙긋 웃으며 그 앞에 글자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글자는 맞췄다. 그런데 그 앞에 나라 국자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나라의 집이면 어디겠냐? 도윤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끙끙대던 도윤이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대궐?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 말이지? 그렇지. 바로 그거다. 봉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글자를 새겼습니다. 봉석의 가르침은
훈장 박진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작정 외우게 하는 서당과 달리 봉석은 글자를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하늘 천자를 가만히 봐라. 한 일자 위에 큰 대자가 있지? 이건 큰 사람이 팔을 쫙 벌리고 서서 저 높은 하늘을 머리로 받치고 있는 모양이다. 도윤이 눈을 반짝이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와, 진짜 그렇게 보이네. 팔 벌리고 서 있는 사람 같다. 글자는 죽은 종이가 아니라 그림이다. 그림으로 보면 그 뜻이 저절로 보이지 않겠냐. 보름이 지났을 무렵 도윤의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늘 꼴찌 언저리에서 맴돌던 도윤이 중간 순위까지 치고 올라오자 서당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훈장 박진사도 도윤의 답안지를 보며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차마 대놓고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석이 보자기 하나를 소중하게 풀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풀떼기 같은데? 누나 복년이 하시 종가에서 틈틈이 챙겨 보내준 약재 꾸러미였습니다. 복년은 약초마다 작은 종이에 이름과 쓰임새를 정갈한 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봉석이 말린 약초 하나를 집어 도윤의 코끝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냄새 한번 맡아봐. 으악,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써? 도윤이 인상을 팍 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감초라는 거다. 처음엔 쓴 것 같아도 씹을수록 단맛이 나지. 약재 중에 으뜸이라 다른 약재의 도끼까지 다 풀어준단다. 봉석은 이어 다른 약초의 줄기 단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당귀다. 단면을 잘 봐라. 가운데 심이 이렇게 노릇노릇해야 진짜지. 하얗게 비어있으면 그건 가짜란 말이다. 도윤은 신기한 듯 허리를 숙여 약초를 관찰했습니다. 정말이네. 색깔이 확실히 다르구나. 우리 누나가 알려준 거야. 누나는 냄새만 맡아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번에 알아맞힌단다. 봉석은 무게를 재는 법부터 잎사귀의 결을 살피는 법까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코를 막던 도윤도 사람을 살리는 이치를 듣다 보니 어느새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봉석이 마지막으로 붉은빛이 도는 약초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작약이다. 배 아플 때 지켜지만 자칫 잘못 쓰면 오히려 사람 잡는 독이 될 수도 있어. 도윤은 작약을 손에 올리고 한참 동안 그 생김새를 눈에 담았습니다. 이걸 제대로만 알면 아픈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도윤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에 봉석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생기 넘치는 빛이 도윤의 눈동자에서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 봉석은 이웃 노파의 집에서 누나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누나, 저에게 도윤이라는 소중한 벗이 생겼습니다. 누나가 알려준 약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아이 눈이 등잔불처럼 빛나더군요. 봉석은 붓을 놓고 가만히 웃음 지었습니다. 혼자였던 개울가에 사람의 온기가 스며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성적이 오를수록 시기 어린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험악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윤이 저 자식, 갑자기 글 쓰는 꼬락서니가 이상하지 않아? 내 말이. 분명 그 다리 전은 백정놈한테 가서 뭘 배워오는 게 틀림없어. 그 수군거림의 중심에는 서진호가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가장 세력 있는 서판관의 외아들이자 서당의 수석을 놓치지 않던 서진호는 이 상황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서진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도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윤아, 너랑 나랑 급이 같냐?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진호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눈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친구로서 경고 한마디만 하마. 백정 자식이랑 붙어 먹으면
내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너의 아버지가 관아에서 겨우 서기 노릇하고 계시지? 그 자리마저 날리고 싶어서 환장했냐? 도윤의 어깨가 떨렸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고 서진호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글 배우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야? 봉석이는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인데? 잘못이 아니라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다. 백정놈이 아무리 용을 써봤자 평생 고기나 썰 놈인데 그런 놈 밑에서 배우는 너는 뭐가 되겠냐? 너도 똑같이 취급받고 싶어? 난 내 말대로 안 해. 신분보다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도윤이 주먹을 꽉 쥐고 외쳤습니다. 서진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네가 언제까지 기어오를 수 있을지. 며칠 뒤 훈장 박진사가 수업 도중 갑자기 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도윤, 너 이리 나와라. 훈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진호는 앞자리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도윤을 힐끗거렸습니다. 내 성적이 요 며칠 새 말도 안 되게 올랐더구나. 혹시 남의 글을 베끼거나 부정한 방법을 쓴 건 아니겠지? 박진사는 빈 종이 한 장을 탁 소리나게 밀어놓았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직접 써보거라. 주제는 버세돌이다. 도윤이 붓을 잡았습니다. 구경하는 아이들의 눈초리가 도윤의 손끝에 꽂혔습니다. 처음엔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도윤은 눈을 감고 봉석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글자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뜻을 마음으로 읽는 법. 도윤의 붓이 거침없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당 안에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자 한자 혼을 담아 글을 완성하고 붓을 놓았습니다. 종이를 낚아채듯 읽어내려가던 박진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문체는 아니었지만 석 달 전 이름조차 가물가물하던 아이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진심이 담긴 그야말로 살아있는 글이었습니다. 돌아가 앉거라. 박진사는 칭찬도 의심도 더는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자리로 돌아가며 봉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봉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반면 서진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이 시험이 오히려 도윤의 실력을 만천하에 증명해버린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으드득. 서진호가 이를 가는 소리가 적막한 교실에 낮게 깔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박진사가 자리를 뜨자마자 서진호는 자기 집 종을 불렀습니다. 야,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께 전해.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종이 신발이 벗겨질 듯 급하게 서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개울가에 나란히 앉은 봉석과 도윤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봉석아, 아까 나 진짜 오줌 지릴 뻔했다. 손이 막 이만큼씩 떨리더라고. 그래도 결국 끝까지 썼잖아. 글은 손이 아니라 내 머리가 쓰는 거라니까. 도윤이 호탕하게 웃었고 봉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은 물소리에 섞여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깨뜨릴 서판관의 관하로 향하는 종의 발걸음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판관의 사랑채는 넓었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호피 방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서판관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요. 곰방대에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아버지, 백정의 자식이 서당에서 양반 자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참봉의 아들 도윤이가 그 자식과 날마다 붙어 다니며 글을 배우고 있사옵니다.
서판관이 곰방대를 입에서 떼지 않은 채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정의 자식이라. 예. 강봉석이라는 놈인데 절름발이에 어미도 없이 이웃 노파 집에 얹혀 사는 놈입니다. 그런 놈이 감히 양반 서당에 앉아 양반의 자식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판관이 곰방대를 천천히 빼물었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백정의 자식이야 밟으면 그만이다. 서판관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다만 이참봉의 아들이 문제로구나. 낮은 양반이라 해도 양반은 양반인데 분수를 모르고 청것과 어울리면 양반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서진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될 일이옵니다. 서판관이 곰방대를 탁 재떨이에 털었습니다. 재가 흩어지며 마루 위에 점점이 떨어졌지요. 이참봉이 관아에서 무슨 일을 하더냐. 곡식 출납을 기록하는 말단 서기입니다. 서판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곡식 출납이라. 그것 참 쓸모가 있겠구나. 서진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서판관의 눈이 가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의 끝에 무엇이 매달려 있는지 서진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참봉은 관아 서쪽 귀퉁이의 좁은 방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곡식 창고에 출납 장부를 펴놓고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을 붓으로 한 줄 한 줄 기록하는 것이 이참봉의 일이었지요. 이참봉의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지 않았고 장부의 먹빛은 늘 고르고 깨끗했지요. 그러나 이참봉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와 실제 창고에 쌓인 곡식의 양이 달랐지요. 매달 30석에서 50석 사이의 곡식이 장부에서는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없었습니다. 이참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판관이 곡식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참봉은 입을 열 수 없었지요. 말단 서기가 판관의 비리를 고하면 고한 자가 먼저 죽는 것이 관아의 법도였습니다. 이참봉은 매일 장부를 적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줄을 적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지만 아들 도윤이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붓을 놓지 않았지요. 그런 이참봉을 서판관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판관은 관아 아전 둘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지요. 곡식 출납 장부의 기록자 이름란을 손봐라. 이참봉의 직인이 찍힌 것처럼 만들어라. 곡식이 빠져나간 경로도 이참봉의 집 쪽으로 돌려놓아라. 아전 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면 이참봉이 곡식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서판관이 곰방대를 다시 물며 느릿하게 대답했지요.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사흘 뒤 이참봉의 집 앞에 포졸 넷이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요. 이참봉이 관아로 출근하려고 신발을 신는데 대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참봉, 관아 곡식 300석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이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곡식에 손을 댄 적이 없다. 장부에 내 직인이 찍혀 있고 곡식이 내 집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다. 변명은 관아에서 해라. 포졸 둘이 이참봉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이참봉이 버둥거렸지만 포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지요. 이것은 누명이다. 나는 장부를 기록했을 뿐이지 곡식을 빼돌린 적이 없단 말이다. 이참봉의 외침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참봉을 끌고 갔지요. 이웃집 사람들이 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따라 번졌지요. 이참봉이 곡식을 빼돌렸다더라. 에이, 그 양반이 그럴 위인이 아닌데. 장부에 직인이 찍혀 있다는데 어찌 아니라 하겠냐. 그 시각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던 도윤에게 종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나으리께서 포졸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도윤의 붓이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까맣게 번졌지요. 도윤이 벌떡 일어나 서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관아 담장 밖에서 도윤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바람만 차갑게 불었지요. 도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관아 담장 아래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봉석이 도윤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얼굴을 들자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봉석아, 아버지가 잡혀갔다. 곡식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봉석이 도윤 옆에 천천히 앉았지요. 짧은 왼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한참 동안 말없이 관아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지요. 도윤아, 너의 아버지가 곡식을 빼돌릴 사람이냐? 도윤이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아버지는 장부의 숫자 하나 틀린 적이 없는 분이다. 봉석의 눈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개울가에서 흙바닥에 글자를 쓸 때와 같은 눈이었지요. 무언가를 읽고 뜯어보고 이어붙이는 눈. 300석이라 했지. 그렇다. 너의 아버지가 말단 서기인데 300석을 빼돌릴 힘이 있겠냐? 그 양의 곡식을 옮기려면 수레가 10대는 필요하다. 말단 서기가 수레 10대를 몰래 부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봉석이 관아 담장 위를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판관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봉석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봉석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겠다. 도윤이 봉석의 손을 움켜쥐었지요. 어떻게? 아직 모른다. 그렇지만 찾겠다. 봉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관아 앞을 떠나며 봉석은 장터 쪽을 바라보았지요. 누나 복년이 보내준 서찰에 적혀있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장터 쪽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글방의 오서방이라는 노인을 찾아가거라. 관아 일을 아는 분이시다. 봉석의 절뚝거리는 걸음이 장터를 향해 빨라졌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봉석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진주 장터의 끝자락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쓸쓸함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번듯한 좌판 하나 없이 달아해진 멍석들만 뒹구는 그 구석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판잣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대필이라 적힌 종이가 차가운 강바람에 너덜거리고 있었지요. 봉석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낡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쪼그려 앉아 누군가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글씨는 놀라울 만큼 정갈하고 반듯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속도가 정광석화 같으면서도 단 한 획도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편지를 맡긴 안악이 고맙다며 엽전 두 잎을 놓고 가자 노인이 삐걱거리는 허리를 펴며 거친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저 오서방 어르신이십니까? 봉석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봉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날카롭게 훑쳤습니다. 누구냐 너는? 강봉석이라 합니다. 하시 종가에서 일하는 복년이가 제 누나입니다.
노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봉년이 동생이라고? 일단 들어와라. 봉석이 조심스레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 안에는 먼지 쌓인 종이 묶음과 낡은 붓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봉석은 무릎을 바짝 붙이고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참봉이 뒤집어 쓴 300석 횡령 누명과 그 뒤에 숨은 서판관의 검은 속내까지 말이지요. 오서방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며 콧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판관, 그자라. 오서방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인간 악행에 피눈물 흘린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봉석이 눈을 크게 뜨고 오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관아에서 장부를 만지던 설이었다. 그런데 3년 전 서판관이 나랏돈을 빼돌리는 비리를 발견하고 말았지. 숫자가 맞지 않는 걸 보고 따지려 들었더니 그자가 먼저 손을 쓰더구나. 관아 문서를 함부로 다루었다는 죄를 씌워 나를 이 장터바닥으로 내쫓은 거야. 오서방이 분노를 사기듯 낡은 괴짝을 거칠게 가리켰습니다. 봉석은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르신도 누명을 쓰셨단 말씀입니까? 그렇다. 서판관은 자기 발등을 찍을 것 같은 놈은 절대 가만두지 않아. 이참봉도 장부를 만지는 사람이니 뒤집어 씌우기 딱 좋은 먹잇감이었겠지. 방법을 몰라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발 도와주십시오. 오서방이 가만히 봉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깊은 눈동자 속에 기묘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내 눈을 보니 내 누나를 쏙 빼닮았구나. 좋다, 따라와라. 오서방이 구석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를 꺼내 봉석 앞에 펼쳤습니다. 관아의 곡식 장부는 항상 두 벌이다. 하나는 관아 창고에 두고 다른 하나는 가명의 보고용으로 올리지. 서판관이 조작한 건 관아에 있는 원본일 게다. 하지만 가명에 올라간 사본에는 아직 이참봉의 이름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봉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그 두 장부를 비교하기만 하면 조작된 게 밝혀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하지만 문제는 가명에 이 사실을 알릴 힘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다. 천민인 네가 가면 문전박대일 거고 도윤이도 지금은 힘없는 죄인의 아들일 뿐이야. 봉석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다면 가명 사람들이 직접 이곳으로 오게 만들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서방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오서방이 허리를 고추 세우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으려면 관아 문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깨쳐야 한다. 장부 양식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게 맞물리며 직인이 어디에 찍히는지 이걸 모르면 장부를 눈앞에 갖다 줘도 까막눈이나 다름없어. 가르쳐 주십시오. 뭐든 배우겠습니다.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서판관은 뱀 같은 자다. 중간에 무서워 도망칠 거면 지금 당장 나가라. 네가 멈추는 순간 너뿐만 아니라 이참봉의 목숨도 끝장이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요. 그날부터 봉석의 고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서당에서 박진사의 수업을 들으며 글의 뿌리를 다졌고 해가 지면 절뚝거리는 다리로 장터글방을 향했습니다. 잘 봐라. 이게 출납장부다. 숫자를 읽을 때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읽어야 해.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을 합쳤을 때 맨 아래 합계와 한 알이라도 틀리면 그게 바로 조작의 흔적이다. 봉석은 등잔불 아래에서 눈을 비벼가며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르신,
직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관아의 진짜 직위는 주묵을 써서 색이 탁하고 번지지 않아. 하지만 가짜는 시중먹을 써서 번들거리고 번지기 마련이지. 그리고 이름과 직인 사이의 간격을 잘 봐라. 조작된 건 10중 8구 그 간격이 어색하게 벌어져 있거든. 봉석의 머릿속에서 서당의 뜻과 글방의 실전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 등잔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오서방이 빌려준 장부를 베끼고 또 베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흐르자 봉석은 눈을 감고도 장부에 칸칸이 그려질 만큼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아 문서고에 들어가 장부를 꺼내오죠? 저는 천민이라 근처에도 못 갑니다. 맞다. 정면 돌파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 그렇다면 서판관이 스스로 장부를 들고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서방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대체 무슨 수로? 곧 진주 향교에서 봄 백일장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참가 자격에 신분 제한이 정말 없습니까? 오서방이 서둘러 향교 규정집을 뒤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여기 있다. 신분에 관계없이 글을 쓸 줄 아는 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아직 살아있구나. 수백 명이 보는 그 백일장에서 글로 파문을 일으키겠습니다. 서판관이 제 발로 장부를 들고 나와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을 짜는 겁니다. 오서방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봉석의 어깨를 쳤습니다. 내 누나도 대단하더니 너는 정말 무서운 놈이로구나. 그래, 한번 판을 흔들어 보자. 봉석은 결연한 의지를 품고 글방을 나섰습니다. 개울가에는 도윤이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봉석의 부름에 도윤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내 아버님을 구할 방법을 찾았어. 뭐? 정말이야? 봉석아, 진짜야? 도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등지고 봉석의 시선은 이미 향교 백일장이 열릴 거대한 마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향교 백일장의 날이 밝았습니다. 진주 향교의 넓은 마당에는 멍석이 쫙 깔리고 그 위로 북과 먹, 벼루가 줄을 맞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주 인근 고을에서 글깨나 쓴다는 양반 선비 30여 명이 위엄 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번듯한 갓을 쓴 선비부터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유생, 수염을 쓰다듬는 노학자까지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었지요. 심사위원석에는 향교 교수와 훈장들, 그리고 서판관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판관은 부채를 탁탁 접었다 펴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한 아이가 당당하게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왼쪽 다리가 짧아 걸음마다 몸이 크게 기울어졌지만 아이의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품에는 낡은 붓 하나와 먹 하나를 소중히 아는 봉석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애가 왜 저런 데를 들어와? 세상에, 다리가 저 모양인데 글을 쓰겠다고? 주변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문지기가 인상을 팍 쓰며 봉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여긴 선비님들 백일장이야, 백일장. 참가 신청서입니다. 여기 받으십시오. 봉석은 기죽지 않고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문지기에게 내밀었습니다. 뭐? 네가 참가를 해? 향교 백일장 규정에 써있지 않습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글을 쓸 줄 아는 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문지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심사위원석을 쳐다보았습니다. 향교 교수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들여보내라. 봉석은 30여 명의 선비들 사이를 가로질러 절뚝이며 걸어갔습니다. 맨 뒷줄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자 양옆에 앉아있던 선비들이 더럽다는 듯 슬금슬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판관의 눈이 봉석을 발견하고는 부채를 휘두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참가자들 틈에 앉아있던 서진호 역시 봉석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도윤이 쪼그려 앉아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쳐 휑해진 눈으로 두 손을 깍지 낀 채 담장 너머에서 들려올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향교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러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논하라. 마당에는 팽팽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선비들이 일제히 먹을 갈기 시작했고 봉석도 작은 벼루에 물을 부었습니다. 봉석의 머릿속에서는 서당에서 배운 글의 뿌리와 오서방에게 배운 세상의 언어, 그리고 도윤과 함께 보낸 개울가의 시간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봉석은 이번만큼은 어떤 계략도 함정도 파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 맺힌 진심을 붓끝에 모았습니다. 봉석의 붓이 종이 위를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바위에 새기듯 또박또박 내려앉았습니다. 봉석은 써내려갔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고 백성이 편안하려면 나라의 곳간이 정직해야 한다고. 곳간이 기울면 엉뚱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사이 곡식은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줄줄 새어나간다고 말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바람 한 번에 쓰러지듯 곡간이 썩은 나라도 그와 같다는 날카로운 일갈이었습니다. 봉석의 붓끝에는 억울하게 끌려가던 이참봉의 얼굴과 울먹이던 도윤의 모습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점 하나를 찍고 봉석이 붓을 놓았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이 아직 문장을 고치느라 끙끙댈 때 봉석의 종이 위에는 이미 서슬 퍼런 진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30여 장의 답안지를 훑어 내려가던 중 유독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손길이 멈췄습니다. 한 사람이 읽고 옆 사람에게 넘기고 또 그 옆 사람이 읽기를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바로 봉석의 답안지였습니다. 향교 교수가 깊은 한숨 섞인 감탄을 내뱉었고 훈장들은 서로 경악 섞인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를 건네받은 서판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곡간이 기울면 엉뚱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쓴다. 서판관의 이마에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고 부채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판관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른 심사위원 셋이 장원으로 낙점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교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장원을 발표하겠다. 이번 101장의 장원은 강봉석이다. 순간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30여 명의 선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맨 뒷줄 구석, 다리가 짧은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갓을 쓴 노학자도 기세등등하던 유생들도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진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서판관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봉석의 글이 향교 벽면에 붙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것 좀 봐. 곡간이 기울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나간대. 세상에, 이게 그 백정 아들이 쓴 글이라고? 어른들보다 낫네.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판관은 벽에 붙은 글자들 중 곡간이라는 단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목을 겨누고 있는지 서판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봉석이 장원 상인 쌀 한 말과 붓 한 자루를 받아들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기울어진 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모습이었습니다. 장원 소감이라도 한마디 해보겠느냐? 교수의 물음에 봉석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글은 저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글을 가르쳐 주신 서당이 있었고 세상을 알려주신 장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벗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함께 쓴 글입니다.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소리가 새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선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사이 봉석은 상을 품에 안고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향교 문 앞에서 기다리던 도윤이 봉석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절뚝거리는 아이와 눈물을 훔치는 아이가 장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향교 안 서판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부채가 으스러질 정도로 움켜쥔 채 벽에 붙은 봉석의 글을 피눈물 섞인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저놈을 그냥 두면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서판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잔인한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향교 마당 위로 불어온 봄바람이 봉석의 글귀를 요란하게 흔들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일장이 끝난 다음 날 서판관은 관아에 출근하자마자 아전을 호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얗게 밤을 지샌 듯한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지요. 어제 향교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다는 그 강봉석이라는 아이 하씨종가 외양간 백정 강로쇠의 자식이 맞느냐? 아전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틀림없사옵니다. 하씨 집안 외양간에서 똥이나 치우는 백정놈의 자식이옵니다. 서판관이 피우던 곰방대를 재떨이에 대고 신경질적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허연 제가 사방으로 지저분하게 흩어졌지요. 감히 천민놈이 양반의 전유물인 백일장에 끼어들어 질서를 어지럽히다니. 당장 고발장을 작성해라. 양반을 사칭하고 유학의 성스러운 자리를 더럽힌 죄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나으리. 즉시 거행하겠습니다. 서판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직접 공문을 휘갈겨 쓰더니 아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서당 박진사에게도 전해라. 천민자제가 양반들과 한솥밥을 먹는 건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당장 그놈을 퇴학시키지 않으면 서당 문을 닫게 하겠다고 단단히 일러라. 관아를 나서는 아전의 뒷모습을 보며 서판관은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어제 향교벽에 붙어있던 봉석의 글귀가 환영처럼 눈앞을 어른거렸습니다. 곡간이 기울면 엉뚱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쓴다. 절름발이 백정자식 따위가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내 이놈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서판관의 서슬 퍼런 혼잣말이 사랑채 천장을 싸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당에는 관아의 서인이 보낸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이 한 겹 한 겹 딱딱하게 굳어갔지요.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 박진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봉석을 불렀습니다. 봉석아, 앞으로 나오너라. 봉석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마루에 앉아있던 20명의 학동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진사가 마루 위에 공문을 툭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지요. 관아에서 연락이 왔다. 천민의 자제가 양반 서당에 출입하는 것은 국법과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니 오늘부로 너를 퇴학시키라는구나. 대청 마루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사는 차마 봉석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힘으로는 더는 막아줄 수가 없게 됐다. 봉석은 울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지요. 그리고는 제자리로 돌아가 달아빠진 붓과 먹, 책들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훈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봉석이는 백일장에서 장원까지 한 수제 아닙니까? 그런 아이를 신분 때문에 쫓아내시다니요. 이도윤, 당장 앉지 못해. 박진사가 호통을 쳤지만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판관 나으리의 명령이다. 일개 훈장이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다. 도윤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스승의 괴로운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봉석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절뚝거리며 마루를 내려왔습니다. 도윤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뒤따라 뛰어나왔지요. 봉석아, 강봉석. 봉석이 멈춰서서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봉석아,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만 나오시면, 아버지가 나오시면 꼭 방법을 찾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봉석은 도윤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님이 오게 계신데 누굴 탓하겠냐? 지금 네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는 거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아버님을 모실 수 있지 않겠어? 도윤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봉석의 뒷모습을 보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봉석은 좁은 방 한 구석에 짐을 풀었습니다. 누나 복년이 보낸 서찰을 다시 꺼내 보았지요. 버텨라, 그를 놓지 마라. 봉석의 손끝이 누나의 간절한 필체 위를 천천히 후쳤습니다. 가냘픈 등잔불이 봉석의 얼굴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판관의 마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 상인들에게까지 사람을 보내 엄포를 놓았습니다. 앞으로 저 절름발이 놈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일거리를 주는 놈은 관아 세금을 10배로 올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 한마디에 장터 사람들은 겁에 질려 봉석을 외면했습니다. 정겹게 떡을 나눠주던 아주머니도 약재 심부름을 시키던 좌판 주인도 봉석이 지나가면 눈길을 피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야, 재수없게 저놈 또 오네. 저리가, 장사 망치지 말고. 봉석은 조롱 섞인 말들을 뒤로하고 장터 끝자락 오서방의 글방으로 향했습니다. 오서방은 묵묵히 먹을 갈다 봉석을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서당에서도 쫓겨나고 장터에서도 일거리가 끊겼습니다.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봉석의 허탈한 말에 오서방이 먹가는 손을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서판관이 내 글을 미치도록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서방의 형안이 봉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생각해봐라. 판관이라는 자가 13살 먹은 절름발이 하나 죽이겠다고 관아의 힘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만큼 내 글이 그자의 급소를 찔렀다는 뜻이야. 두려운 자는 반드시 서두르게 되어 있고 서두르면 실수를 하는 법이지. 너는 그 틈을 기다려야 한다. 사흘 뒤 누나 복년의 다급한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서판관이 움직인다는 소문과 함께 가명에 탄원하려면 양반 신분의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봉석의 곁에는
옥에 갇힌 이참봉과 아직 어린 도윤뿐이었습니다. 가명에 갈 수 없다면 가명이 이곳으로 오게 해야 한다. 봉석은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장터에는 봉석의 글 이야기가 전설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서판관은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반드시 장부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자는 분명히 조작된 가짜 장부를 새로 만들어 들고 나오겠지요. 바로 그때다. 봉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오서방의 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관아에 계실 때 베껴두신 원본 장부 사본이 있습니까? 오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 구석 낡은 괴짝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내가 쫓겨나기 직전에 몰래 베껴둔 거다. 서판관이 처음 곡식을 빼돌리기 시작했을 때의 기록이지. 이걸 쓰게 될 날이 올 줄이야. 봉석이 그 종이를 받아들자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서판관이 가짜 장부를 내놓는 날, 이 원본 사본과 대조해서 그자의 거짓말을 천하에 까발리겠습니다. 오서방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판을 짜고 서판관을 낚겠다는 말이냐? 봉석은 대답 대신 품 안의 장부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글방 문틈으로 스며든 밤바람의 등잔불이 요동치고 벽에 비친 봉석의 그림자가 거대한 거인처럼 일렁였습니다. 서판관이 쳐놓은 덫 위로 봉석이 더 크고 정교한 함정을 파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소문은 봉석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뜨겁게 진주 땅을 뒤덮었습니다. 향교 101장의 장원글이 벽에 붙은 지 보름이 지나자 장터에서는 아이들조차 그 글귀를 노래처럼 흥얼거릴 정도였습니다. 야, 너도 들었냐? 꽃간이 기울면 엉뚱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그 말. 말해 뭐해? 그게 다 우리 이참봉 나으리 억울하게 잡혀간 거 빗대서 쓴 거라며? 백정 아들이라더니 선비들보다 속이 아주 뻥 뚫리게 글을 잘 쓰네. 주막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의 입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관아 사랑채의 서판관은 안절부절 못하며 곰방대를 마루에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절름발이 백정놈 글 한 편의 관아가 이리 휘둘린단 말이냐. 서판관이 부러진 곰방대를 내던지며 아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소문을 잠재워야겠다. 사흘 뒤 향교 앞에서 곡식 장부를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공표해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나으리 어떤 장부를 내놓으실 생각이십니까? 아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판관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 만들어라. 숫자 하나, 직인 하나 틀리지 않게 아주 깨끗하게 말이다. 특히 이참봉 그 인간 이름이 횡령자 칸에 딱 박혀있게 해. 이번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게 완벽하게 조작하란 말이다. 서판관은 장부만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 믿으며 승전고를 울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터 끝자락 허름한 글방에서 봉석이 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판관의 장부 공개 소식을 들은 오서방은 걱정스러운 듯 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석아, 서판관이 사흘 뒤에 장부를 깐다더구나. 그런데 내 사본은 3년 전 것 아니냐? 그자가 새로 만든 올해 장부랑 비교해봤자 연도가 달라서 소용없을 텐데. 봉석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대조하려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면 대체 뭘 보겠다는 게냐? 어르신이 가르쳐 주셨지요. 진짜 관아장부는 주묵으로 찍어 색이 탁하고 번지지 않지만
가짜는 시중 먹을 써서 번들거리고 번진다고요. 그리고 종이를 보십시오. 3년치 장부가 전부 새 종이라면 그건 최근에 한꺼번에 만들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서방의 눈이 번쩍 뜨이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게다가 어르신의 사본에는 이참봉 나으리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3년 전엔 없던 이름이 판관의 장부에만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오서방은 전율을 느낀 듯 봉석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13살짜리 아이 머리에서 이런 판이 나오다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봉석은 사본을 품에 소중히 넣으며 엷게 웃었습니다. 모두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세상 공부 덕분입니다. 드디어 장부 공개의 날 향교 앞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서판관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위세당당하게 나타나 두툼한 장부를 마루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거라. 관아곡식은 한 톨의 오차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 여기 이참봉의 이름과 횡령 수량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빼들 때 군중 사이로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좌우로 갈라진 사람들 사이로 봉석이 당당히 걸어 나와 마루 앞에 섰습니다. 판관 나으리, 그 장부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놈, 백정 자식이 어디라고 감히 관아 장부를 넘보느냐. 당장 물러가라. 서판관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지만 봉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보라고 직접 들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백성들은 모르는, 보여주지 못할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주변 백성들이 동조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보여주지도 못할 거면 왜 들고 나왔어? 당당하면 보여줘라. 서판관은 솟구치는 화를 참으며 장부를 마루 끝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봉석은 마루 위로 올라가 장부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 봉석의 손가락만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판관 나으리, 이 지기는 시중에서 파는 싸구려 먹으로 찍은 것입니다. 색이 번들거리고 가장자리가 번졌군요. 관아의 주묵이 아닙니다. 서판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또한 여기 4월과 5월의 합산이 6월 장고와 무려 73석이나 차이가 납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덧셈도 제대로 못하셨군요. 무엇보다 3년치 장부가 어찌 이리 종이 한 장 상하지 않고 새 것입니까? 봉석은 품에서 누렇게 바랜 사본을 꺼내 나란히 펼쳤습니다. 이건 3년 전 관아서리가 직접 베낀 사본입니다. 여기엔 이참봉 나으리의 이름이 단 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으리의 장부에만 없던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까? 마당은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판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할 때였습니다. 향교 입구에서 날카로운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가명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가명에서 나왔소. 판관 서아무개는 멈추시오. 관리들은 즉시 관아 문서고의 원본과 가명 보고용 사본을 모두 가져와 봉석의 지적대로 대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판관이 들고 나온 장부는 명백한 가짜였고 원본 장부는 조잡하게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원본이 조작되었소. 이참봉은 무고하며 판관 서아무개를 곡식 횡령 및 장부 조작 혐의로 즉시 파직한다. 가명관리의 서슬 퍼런 선포에 서판관은 그대로 마루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서판관을 뒤로하고 잠시 후 관아 옥문이 열리며 이참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달려가 이참봉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한참이나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참봉은 아들의 어깨 너머로 조용히 서 있는 봉석을 발견했습니다.
봉서가 정말 고맙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이참봉에게 봉석은 말없이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가명관리가 떠나며 봉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글 한 편이 장부 1000쪽보다 더 무겁고 날카로웠구나. 대단한 아이다. 그날 저녁 진주 땅은 절름발이 백정아들의 이야기로 밤새 들썩였습니다. 서당에서 쫓겨나고 장터에서 무시당하던 아이가 오직 글의 힘과 번뜩이는 지혜로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갓쓴 선비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문장보다 소년의 진심이 담긴 글 한 줄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석은 20을 넘겼지요. 서당에는 끝내 돌아가지 못했지만 배움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서방의 글방이 봉석의 서당이었지요. 낮에는 장터에서 약재를 다루고 저녁에는 글방에 앉아 문서를 읽고 글을 썼습니다. 누나 복년이 하시 종가에서 보내준 약재 꾸러미는 한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요. 꾸러미마다 복년의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서가 이번에 보내는 것은 황기와 작약이다. 황기는 뿌리에 속살이 노르스름해야 상품이고 작약은 꺾었을 때 안쪽이 희면 약효가 좋다. 잘 익혀두거라. 봉석은 누나의 서찰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외웠지요. 냄새로, 촉감으로, 단면의 색으로 약재의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법. 누나에게서 배운 그 솜씨가 봉석의 손끝에 새겨져 갔습니다. 23이 되던 해 봉석은 진주장터 한쪽에 작은 약방을 열었지요. 간판도 번듯하지 않았습니다. 판잣집에 봉석 약방이라고 손수 쓴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석 약방에서 산 약재는 가짜가 없다더라. 그 절름발이 청년이 냄새만 맡고도 약재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낸다는 게 사실이냐? 서판관을 꺾은 그 봉석이 맞냐? 처음에는 장터 상인들이 반신반의하며 찾아왔지요. 봉석이 약재를 하나 집어들고 단면을 갈라 보이고 냄새를 맡게 하고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설명해주면 상인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녹용은 심이 촘촘하고 피막이 얇습니다. 진짜입니다. 옆에 놓인 것은 심이 엉성하고 피막이 두껍지요. 말불에 피를 입힌 가짜입니다. 봉석의 손가락이 약재 위를 훑을 때마다 진짜와 가짜가 갈라졌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30이 되자 봉석의 약방은 진주장터에서 가장 믿을 만한 가게로 이름을 올렸지요. 경상도 전역의 의원과 약재상이 봉석을 찾아왔습니다. 봉석의 눈을 거친 약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한마디가 봉석의 간판이었지요. 오서방은 봉석의 약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여전히 대피를 했습니다. 백발이 더 휘어지고 기침이 잦아졌지만 붓을 놓지는 않았지요. 이웃 노파는 봉석의 약방 뒷방에서 따뜻한 아랫목을 얻어 편히 지냈습니다. 봉석이 매일 아침 노파의 방에 약재를 달인 물을 갖다 놓았지요. 봉석의 약방 처마 아래에는 직접 쓴 글귀가 걸렸습니다. 선비의 붓은 벼루에서 나오지만 내 붓은 세상에서 나온다. 도유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참봉의 누명이 벗겨진 뒤 도유는 봉석에게서 배운 약재 지식을 놓지 않았지요. 서당에서 그를 갈고 닦는 한편 장터에서 봉석과 함께 약초를 만지며 사람의 몸이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낫는지를 익혔습니다. 봉석이 약방을 열던 해 도유는 진주를 떠나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이참봉이 아들의 보따리를 싸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의원이 되겠다 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내 법 봉석이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너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려라. 도윤이 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렸지요.
한양에서 도윤은 의서를 파고들었습니다. 봉석에게서 배운 약재 감별법이 바탕이 되었지요. 다른 의생들이 책으로만 약재를 배울 때 도윤은 냄새와 촉감과 단면의 색으로 약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지요. 네가 약재를 이리 잘 아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진주에 벗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벗에게서 배웠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냐? 아닙니다. 백정의 아들입니다. 스승이 눈을 크게 떴지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도윤은 마침내 어이가 되었지요. 임금의 곁에서 약을 짓는 의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된 도윤이 처음으로 진주에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봉석의 약방 앞에 가마 하나가 멈추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도윤이 약방 처마 아래 글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의 붓은 벼루에서 나오지만 내 붓은 세상에서 나온다. 도윤이 피식 웃었지요. 약방 안에서 봉석이 나왔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짧았고 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지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네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서당 꼴찌였을 것이다. 봉석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나는 서당 첫날에 끝났을 것이다. 두 사람이 웃었지요.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흙바닥에 글자를 쓰던 그때처럼 봉석이 약방 안으로 도윤을 들였습니다. 오서방이 구석에 앉아 붓을 들다가 도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요. 이게 누구냐? 도윤이 아니냐? 도윤이 오서방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서방이 도윤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기침을 했지요. 은혜는 무슨, 나는 묵은 종이 묶음을 꺼내줬을 뿐이다. 그걸 쓸 줄 안 것은 저 절름발이 녀석이고. 봉석이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지요. 약방 안에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윤이 약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봉석이 약방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기울어진 몸,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 도윤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섰지요. 그날 저녁 봉석이 약방 문을 닫으려 할 때였습니다. 약방 앞을 한 소년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소년의 왼팔이 없었습니다. 빈 소매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소년이 걸음을 멈추고 약방 처마 아래 글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의 붓은 벼루에서 나오지만 내 붓은 세상에서 나온다. 소년이 글귀를 한참 읽다가 고개를 숙였지요. 돌아서려는 소년의 등이 작고 쓸쓸했습니다. 봉석이 약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봐, 거기 서봐라. 소년이 움찔하며 돌아보았지요. 겁먹은 눈이었습니다. 봉석이 약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년 앞에 내밀며 한마디만 했지요. 이름을 써봐라. 소년이 봉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봉석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았지요. 소년이 오른손으로 붓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글씨를 적었지요.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봉석이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소년이 봉석을 따라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터의 저녁 소란 속에서 그 작은 장면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그러나 훗날 그 외팔이 소년이 진주에서 이름난 약재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봉석이 그 아이에게 처음 건넨 것은 약재가 아니라 붓 한 자루였다고. 절름발이 백정의 아들 봉석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봉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 한쪽이 짧았지요. 서당에서는 쫓겨날 뻔했고 장터에서는 등을 돌렸고
관아에서는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봉석이는 주저앉지 않았지요. 꽤 하나, 붓 하나,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준 벗 하나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난 곳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봉석이는 보여주었지요. 다리가 삐뚤어도 글자는 반듯할 수 있고 신분이 낮아도 머리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곁에도 봉석이 같은 사람이 떠오르셨는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봉석이는 아니셨는지요? 세상이 아무리 다리를 걸어도 글 한 줄과 마음 하나면 넉넉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더 재미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이나 소감을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네 삶에 신비로운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바라며 다음에도 구수하고 깊은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안방에도 일터에도 마음에도 복 나와라 뚝딱.